병원 진료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하얗게 번진 부분을 가리키면서요. 췌장암입니다.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어요. 치료는 가능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고맙고 미안했어요. 병에 걸렸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려는 게 이제 남편에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63,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밤늦게까지 반찬 만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어요. 남편은 옛날에 사업을 했습니다. 건설 관련 일이었는데 잘 나갔죠. 그런데 IMF 때 한 번에 무너졌어요. 빚이 엄청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고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친정에서 돈 빌려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시작한 가게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 몇 번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취직이 안 돼. 이번 일은 맞지 않아. 핑계는 많았죠. 결국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냥 제가 더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덕분에 산다. 내가 다시 사업 시작하면 당신 편하게 해줄게.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했어요. 술 한 잔 걸친 날이면 꼭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병원에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엔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나중엔 그냥 둘이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남편과 저 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가까이를요. 가게 장부에는 적자가 거의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칭찬받을 때마다 뿌듯했죠. 남편한테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많진 않아도 꼬박꼬박이요. 남편은 그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당구도 쳤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었던 사람인데 그 정도 자유는 있어야죠.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남편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서요.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서류를 들고 있길래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황급히 숨기면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죠. 제가 의심하는 눈으로 보니까 웃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보험 정리하려고. 나이도 있는데 정리 좀 해야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저희 보험이 여러 개였거든요. 남편 명의, 제 명의 섞여 있었고요. 정리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당신은 가게 일도 바쁜데 이런 건 내가 할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보험 같은 거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요.
올해 초였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요. 해마다 받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검사 항목이 많았습니다. 피도 많이 뽑고 CT도 찍고요. 일주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해 주세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내가 같이 갈게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마웠어요.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뭔가 하얗게 번진 부분을 가리키면서요.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 단계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어요.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암을 할 수는 있지만 생존율도 매우 낮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죽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였죠.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남편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눈시울도 붉어졌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어지겠구나. 미안해. 이제 당신한테 부담만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부담이야? 내가 당신 옆에서 최선을 다해볼게. 우리 같이 힘내보자.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저를 챙겼습니다. 차도 끓여주고 등도 쓸어주고요. 내일부터 가게 문 닫아. 몸 상하면 안 돼. 아직 괜찮아.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돼. 쉬어야 해. 남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힘들긴 했거든요. 검사 받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하는 게 어때? 요양? 응. 시골 조용한데. 병원 다니면 스트레스만 받잖아. 차라리 좋은 공기 마시면서 몸 추스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도시 생활이 답답하긴 했어요. 매연도 심하고 소음도 많고요. 좋은 데 알아볼게. 조만간 같이 가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만 가득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짐을 같이 챙기자고 했습니다. 좋은 데 찾았어. 공기도 좋고 조용해. 거기서 몸 추스려. 약은? 넉넉히 처방받아 왔어. 한 달치는 있으니까 괜찮아. 남편은 제 짐을 챙겨줬습니다. 옷까지, 세면도구, 약봉투. 크지 않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많이 안 가져가도 돼?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갖다 줄게.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 대신 논밭이 보이고 매연 냄새 대신 풀 냄새가 났죠. 여기 괜찮지? 남편이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공기가 좋았거든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어요. 덜컹덜컹 울리는 소리에 속이 메스꺼렸죠.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집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가끔 낡은 빈집 하나씩 보이는 정도였죠. 이렇게 외진데야?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요양하러 온 거니까 조용해야겠죠.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야. 남편이 가리킨 곳은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마당엔 풀이 무성했어요. 대문도 삐걱거렸고요. 여기서 지내라고? 응. 깨끗하게 치워놨어. 들어가 봐. 남편이 짐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문을 여니 곰팡이 냄새가 확 났어요. 환기를 시켜놨다고는 하는데 오래된 집 특유의 눅눅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방은 2개였습니다. 작은 부엌, 화장실, 가구라곤 낡은 옷장과 작은 밥상 하나뿐이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금방 적응돼. 조용하고 좋잖아. 남편은 짐을 방 한가운데 내려놨습니다. 약봉투도 방 구석에 놓고요. 물이랑 생수는 부엌에 있어. 쌀도 좀 사놨고 당분간은 문제 없을 거야. 당신은 언제 오는데? 나는 일 정리하고 와야지. 며칠 안에 올게. 며칠? 그 기간 동안 혼자 있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전화는 되지? 응, 당연하지. 아,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오래.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지금? 응. 미안해. 급한 일이래. 빨리 가야 해. 남편은 황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어요. 잠깐만 같이 있다 가면 안 돼?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래. 내일 다시 올게. 약속할게.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올라탔어요. 조심해서 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먼지가 확 일더니 차는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이 몇 채 더 보였는데 전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은 한참 떨어진 곳에 한 채 보였죠. 연기가 나는 걸 보니 누가 사는 것 같았어요. 내일 되면 오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오랜만에 차 타고 먼 길을 와서 그런지 온몸이 욱신거렸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깜깜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급하게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내일 최대한 빨리 갈게. 그래,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천천히 일 보고 조심해서 와. 읽은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언제 와? 아, 미안해. 오늘도 일이 좀 생겨서. 내일은 꼭 갈게. 내일? 오늘 온다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이것만 끝내면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너무 급했거든요. 뭔가 쫓기듯이 말하고 끊었죠.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죠. 화장실 갈 힘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누가 말했어요. 정신 차렸네. 고개를 돌리니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내 집이야. 당신 쓰러진 거 내가 발견했어. 할머니는 물을 떠다 줬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틀 누워 있었어. 열이 심해서 약 먹이고 물수건으로 열 식혔지. 이틀이나요. 제가 그렇게 오래 정신을 잃고 있었다니. 남편은요? 제 남편은 남편? 없던데. 전화라도. 전화? 당신 휴대폰 배터리 나갔어. 충전기도 없고. 저는 그제야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꺼져 있었어요. 충전기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 마을회관 가야 해. 할머니는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당신 남편 그 사람 며칠 전에 당신 여기에 데려다 놓고 갔지? 네. 일이 있다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가족 버리고 가는 곳이야. 네. 당신이 처음이 아니야. 여기 빈집들 다 그런 사람들 버리고 간 집이야. 할머니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일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을 한 그릇 떠다 줬어요. 일단 먹어. 몸 추스려야지. 저는 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은 없었지만 세심히 챙겨주셨어요. 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려고요. 전원을 켜자마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전부 광고 문자였어요. 남편한테서 온 건 없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어디 있어? 왜 연락 안 해? 나 아파. 문자는 발송되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버려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지. 나이 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병 걸리면 여기 데려다 놓고 버리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지. 왜요? 돈 때문이지. 병원비 아끼려고, 보험금 타려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지. 혼자서 어떻게 살아? 여기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남편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다는 걸요. 열흘째 되던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홍미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병원 검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사실이라니. 혹시 검사 결과가 더 나빠진 건가? 네,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내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요? 네. 자세한 건 직접 와주셔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류라니. 무슨 말일까요? 더 심각해진 건가요? 서울까지 가는 버스를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2번밖에 없었어요. 다음 버스는 내일 아침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데려올 때 지갑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꼭 가야 했어요. 검사 결과가 오류인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차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다니요. 서울 가려고요. 병원에서 다시 오래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것 써. 5만 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됐어. 병원 가면 이것저것 돈 들잖아. 그냥 받아. 정말 꼭 갚을게요. 됐다니까. 빨리 병원이나 다녀와. 다음 날 새벽 일찍 마을회관 앞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할머니가 배웅을 나왔어요. 몸 조심해.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됐어. 빨리 가.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검사실 앞에서 이름을 불렸습니다. 들어가자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네. 검사 샘플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정상입니다. 췌장암이 아닙니다. 네. 어머님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럼 제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 책임지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다. 췌장암이 아니다. 건강하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기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내가 죽을 줄 알고 버린 거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죠. 남편이 왜 그랬는지, 왜 저를 그 외딴 곳에 버렸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돈, 보험금 때문이었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야. 오진이었어. 나 안 죽어. 병원에서 실수했대.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가 말한 게 맞았습니다. 거긴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곳. 남편은 저를 거기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응, 병원에서는 뭐래? 오진이었대요. 저 안 죽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저를 버린 거 맞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살아 돌아가. 그리고 똑똑히 보여줘.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죽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럼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돌려줄 차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단 지켜봐야 했거든요.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우리 집 쪽을 봤습니다. 2층 빌라였는데 창문이 다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한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염색한 머리, 화장 짙게 한 얼굴. 두 사람은 다정하게 걸었습니다. 남편이 여자 허리에 손을 얹고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눈앞이 빨개지더라고요. 잠깐 진정해야 합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동네 식당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모자를 눌러 쓰고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여자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여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딴 곳에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회원님의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수익자 변경? 저는 황급히 보험 앱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어요. 사망보험금 1억. 수익자가 제 이름에서 남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제 보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다고요? 자식이 없어서 제가 죽으면 어차피 남편이 상속받는 건데 왜 굳이 수익자를 남편으로 바꾼 걸까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속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 절차, 서류, 세금 문제까지. 하지만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제가 죽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죠.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언제 바꾼 거지? 생각해보니 한 달 전에 남편이 보험 정리한다고 서류를 받았었어요. 여기 서명만 해줘라고 했었죠. 저는 믿고 서명했습니다. 설마 그때 수익자까지 바꾼 건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빨리 죽길 바랐던 거예요. 상속 절차 기다릴 필요 없이 제가 죽자마자 바로 보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저 여자와 새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그 외딴 곳에 버린 거였어요. 췌장암 말기라고 믿었으니까 거기서 혼자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인간을.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 얼굴 보면 참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밤새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뭘 신고하죠? 남편이 절 외딴 곳에 데려다 놨다고?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혼할까? 하지만 그냥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고 끝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했어요. 정확하고 강력한 복수를요. 남편이 저한테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외딴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왔구나. 밥 먹었어? 아니요. 근데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그 집에 버려졌던 거 증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당신 쓰러진 거 발견했으니까.
혹시 그때 사진 같은 건 없죠? 당연히 없지. 근데 마을 이장님은 알아. 내가 당신 쓰러진 거 발견하고 이장님한테 부탁했거든. 당신을 우리 집으로 좀 옮겨달라고. 생각지도 못한 증인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이장님 어디 계세요? 마을회관 봐. 요즘 거기 계시더라. 저는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장님은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사정을 말씀드리자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업어서 옆집 할머니 집으로 옮겨줬지. 옆집 할머니가 자네 쓰러져 있다고 급하게 달려왔더라고. 그랬군요. 그럼 증거가 될 수 있게 증명서 같은 거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런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돼. 이장님은 증명서를 써주셨습니다. 홍미영 씨가 며칠간 혼자 방치되어 있었고 쓰러진 걸 발견해서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외딴 집도 다시 가봤습니다. 남편이 놓고 간 약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물도 그대로였고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약봉투, 낡은 옷장과 이불, 텅 빈 냉장고. 전부 증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이곳에 버렸다는 증거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제 사정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증거는 있습니까? 네. 저는 준비한 걸 보여줬습니다. 외딴 집 사진, 할머니와 이장님 확인서,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까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정말요? 네.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병든 사람을 외딴 곳에 방치한 건 명백한 유기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보험은요? 수익자 변경은 취소 가능합니다. 본인 동의 없이 바꿨다면 더더욱요. 당장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재산은요? 공동재산 정리하시고 통장 비밀번호 전부 바꾸세요. 남편이 손 못 대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싸울 준비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각오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익자 변경 취소했어요. 본인 확인하고 서명 위조 의심된다고 했죠. 보험사에서도 이상하게 여겼는지 바로 처리해줬습니다. 은행 가서 비밀번호도 전부 바꿨어요. 제 통장, 남편과 공동명의 통장 전부요. 남편이 손댈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편 얼굴을 봐도 괜찮았어요. 준비가 됐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남편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던 그 여자. 택배요.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여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택배 아니고요. 집주인이에요. 네. 저는 문을 확 밀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내가 그 외딴 곳에 갇혀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진이었어. 나 안 죽어. 멀쩡해. 여자가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저 나갈게요. 어디 가려고? 제가 여자 앞을 막았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여자는 짐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어요. 상관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앉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영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할 건데? 날 외딴 곳에 버린 거? 내 보험 수익자를 당신 이름으로 바꾼 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내용 증명이야. 변호사 통해서 보낸 거. 내용 증명? 응. 당신이 날 유기한 정황과 증거를 전부 모았어. 형사고소 들어갈 거야.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보험은 내 이름으로 돌렸고 통장 비밀번호도 다 바꿨어. 이제 당신은 내 돈 한 푼도 못 만져.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당신, 나 죽을 줄 알고 버렸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난 살아 돌아왔어. 멀쩡하게.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버릴 차례야. 미영아,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없어.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 당신이 나갈 차례야.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편이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한테서 전화가 수없이 왔어요. 문자도 왔고요. 전부 무시했어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합의요? 네. 형사고소 취하해주면 이혼하면서 재산 전부 넘기겠답니다. 거절하세요. 네. 저는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판도 해야 하고요.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재판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연락했어요. 마지막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쳤죠. 미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소란 피우고 있어요. 경찰이 왔고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접근금지 신청도 했어요. 남편이 100m 이내로 오지 못하게요. 재판은 6개월 뒤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을 봤어요.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외딴 집 사진, 할머니와 이장님 증언,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전부 명백한 증거였어요.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보험 수익자를 바꿨습니까? 그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은 아니었지만 범죄자가 된 거죠. 이혼 소송은 그 뒤에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남편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집, 가게, 예금 전부 제 몫이 됐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나갔어요. 그 여자는 이미 연락을 끊고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범죄자가 되자마자 사라진 거죠. 전부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랄까, 텅 빈 느낌이었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남편이 진짜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용만 한 걸까?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게는 정리했어요. 이제 그럴 나이도 아니고 힘도 없어서요. 대신 작은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면서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할머니, 자식한테 학대받은 할아버지. 다들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처럼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해요? 그냥 합의하고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끝까지 가길 잘했어요. 왜요? 제 자존심을 지켰으니까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저를 버린 사람에게 복수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다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남편도 없고 빚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물론 외롭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외로움은 배신보다 나으니까요. 가끔 그 외딴 집 할머니한테 전화합니다. 할머니, 저예요. 응, 잘 지내?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됐어. 당신이 잘 지내고 있으면 됐지.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를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거든요. 외딴 집에서 혼자 쓰러져 있던 그 순간, 죽는 줄 알았던 그 순간이요. 그때 만약 제가 정말 암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 빈집에서 죽었을까?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것.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것. 끝까지 싸워서 제 존엄을 지켰다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저처럼요. 저도 아직 제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